자, 2015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였죠. 옳은 내용인데, 자, 1번 선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 일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못하죠.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제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지방 공무원을 보호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했는데, 지방의 동의를 이제 뭐 마치 국회 청문회 하듯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법제화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여러분들 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뭐 한 번 정도 읽어보신 게 끝일 텐데 그래서 한 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4번이 소거가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 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요. 승인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만약 못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 아마 1번도 뭐 1번에서 1번 선지나 4번 선지는 쉽게 소거 가능했을 거고요. 그리고 정무 부지사 뭐 임명 동의안 이런 내용 없었죠. 그죠? 행정부시장도 다 부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해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학자들 간 주관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이 강한지 약한지 좀 애매한 영향이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 역사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가 불안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능적 독립성이 약한 편이죠. 자, 그래서 어,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이 돼야 된다. 지방자치법 이런 내용 없어요. 물론 이게 뭐 인구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게 이해관계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나 뭐 창원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100만 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 이제 특례시라고 표현해요. 특례시. 지방자치법에 나온 특례시로 이렇게 좀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서 작은 편에 속한다. 얘도 좀 주관적이보다는 통계 추진이 필요할 텐데 편에 속한다 했는데 우리 비교적 좀 많은 편이에요. 비교적.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카운티 같은 경우 있죠. 카운티 같은 경우 인구가 뭐 1만 2만밖에 안 되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뭐 기초라도 군이라도 보통 한 4, 5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비교적 큰 편이고요. 남은 정답이 4번이죠. 사실 1, 2, 3번은 뭐 특히 뭐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법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4번이 대신 좀 명확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지만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지방자치법에 자주 나온 조항이었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종류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제가 1번을 파란색 표시한 그 녹색이 표기하는데 이게 지금 학자들 얘기가 그 지방자치법이 받기 전에는 현재 그 2015년 기준으로 특별 그 지방자치단체 종류로서 우리나라는 이 그때 그 대통령령이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학문상 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한 형태로 인정을 했었어요. 학자들끼리. 그런데 2022년 1월 13일 이후로 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조합과 별도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규정이 생겼어요. 신설이 돼버렸어. 아예 별도로 이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혀 다른 제도로서 이제 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향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뭐 현행법에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데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격이 부여되고 학문상으로도 법인격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 1번도 이제 복송답이 될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 골랐고 네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서비스 기관의 성격이 강하죠. 특히 특정한 행정 서비스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예를 들어서 관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이제 뭐 대도시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조합 형태로 좀 했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수행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문제요. 이제 서울시 취급 문제다 보니까 서울시 특례를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시험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될 확률이 좀 적겠죠. 과거보다는. 어쨌든 행안부, 지금은 행안부죠.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세부조정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나오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어떤 특례를 좀 강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무총리 조정을 거쳐야 되죠. 함부로 못하는 말이죠. 중앙에서.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섯 번째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사실 이제 국가 사무를 고르면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죠.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 등은 국가가 처리한 사무로 되어 있죠. 예시로.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농산물이나 임산물, 특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이제 국가 사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의 처리를 제한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사실은 이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 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것 중 하나들이죠, 전부.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죠. 그 중에서 특히 시장의 권한이 강한 강시장 의회형이에요. 가깝다 볼 수 있고요. 중앙이랑 동일하죠. 사실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강한 국가니까 국회와 관계에서. 자, 두 번째, 기관 통합형의 경우에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관 대립형 혹은 기관 분리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야 견제와 균형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통합형은 내각을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면 다수당에서 내각을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 가능성이 적죠. 자, 나머지 세 번째 내용 다 맞는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잠깐 보면 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 행정이 임명한다. 이게 2020년, 21년이었나? 구급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였어요. 시정 관리형이라 했는데 시티 매니저죠, 시티 매니저.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크지 않은 지방 정부에서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선출하고요. 그냥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 생업하시다가 이 당선이 돼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행정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마치 대기업보다는 뭐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을 임명하듯이 전문 행정인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시정관리원 형태를 시정관리관형.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이 의원들이 주로 이제 뭐 명목적 의례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주민들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온 활동들하고 이 전문 행정인이 행정 내부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해결을 감사할 수 있다. 자, 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한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죠. 굉장히 침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한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자치권 침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한 명령 처분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위법성 확인해야 된다. 이럴 필요 없죠. 바로 그냥 이 위법한 명령 처분에 대해서 시정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다. 직접 취소해버리면 되죠. 이제 이 대법원 소제기하는 것은 시정 명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방법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죠. 15일 이내에. 자, 세 번째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게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됐는데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하는 거죠. 너 가만히 왜 너네 지방의회에서 이 법령에 위반된 의결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너 제의 요구해야지 하면서 제의를 요구하게 하는 거죠. 표현이 좀 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여덟 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 맞고요.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죠. 그래서 2명에서 4명 선출하고 이 소선거구제인 광역의회는 당연히 1명이고요. 자,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 100분의 12으로 하되 최소 3인이죠.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 그 광역의회 의원 정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20명이 안 되다 보니까 100분의 10 해봐야 뭐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5인이 아니라 3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되는 거죠. 비록 수치가 한 3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자, 세 번째, 광역기초의회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선거 모두에서 정당의 참여가 허용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정당 공천제 다 허용하고 있죠. 네 번째, 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해서 선별금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4번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공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9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 분권화죠. 직권이 아니라 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사의 규모의 경제 실현은 뭐 중앙 집권화랑 관련이 있죠. 규모의 경제 실현이 되려면은 사이즈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 행정의 특징 뭐 이럴 때 이제 나온 단어들이죠. 정답은 1번이고 참여기 확대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 행정 실현 그리고 뭐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고 이런 것들은 다 분권의 장점을 볼 수 있겠죠. 자, 10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 하잖아요. 수도권인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구역하고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 생활권이. 그렇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도시화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저하돼서 인구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발전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뭐 절반 정도 모여 있다 보니까 분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맞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도시의 특징으로 종주 도시화, 편향적인 도시 체계, 도시간 불균형 성장 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의 인구 규모가 뭐 다른 도시, 예를 들어 부산 2등 인구로 2등 도시인 부산보다 배 이상 많죠. 이런 걸 정주 도시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 성장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가 슬럼화되고 탈도시화되고 인구 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를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도시화는 비대하게 도시가 커지는 현상이에요. 반대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째 문제예요.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기억. 지방의회 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겸직이 안 되죠.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죠.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도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는 법적인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 사실 일반 공무원들도 청렴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의원도 다 마찬가지고요.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의 의회상이 맡고요. 여러 가지 있었죠. 리을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대행한다가 아니라 임시의장을 뽑아야 되죠. 그죠? 탈락. 자, 그리고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게 돼 있죠. 자, 이건 뭐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지방자치법 내용을 좀 잘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출제됐던 과거 문제니까 이 조항이 나왔지 향후 출제될 문제들이 뭐 똑같은 조항이 나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나왔던 조항도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지방자치법은 올해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12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조금의 배분은 지방 보조금 심의의 보조금 이 보조금 관련 직접적이 없어요 애초에. 자 이거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뭐 관련 없는 내용에서 틀렸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최근 국고보도 사업에 대한 지방부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국고보도 사업할 때 제가 그 행정학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칭 비율이라고요. 매칭 비율. 아니,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뭐 그 공영 주차장 설치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국에 어디에서 공영 주차장이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신청하라고요. 야, 내가 이번 사업에서 이 공영 주차장 건설할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근데 어디가 필요한지는 너네 지방정부에서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데서 신청해. 대신에 내가 100% 주진 않을 거야. 100% 주면 너네들 그냥 방만하게 운영할 테니까 사업이 제대로 책임감이 떨어질 테니까 너네도 좀 보태. 이게 이제 매칭 비율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뭐 50대, 지방 50 이렇게 50대 50 할 수도 있고 뭐 국가가 70 내고 지방이 30% 내고 30%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점점 지방비 비용이 이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업무를 봤을 때도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 했을 때는 국가에서 막 90% 못해준 사업도 꽤 많았는데 최근은 거의 뭐 많이 못해봐야 뭐 50%, 뭐 적게는 40% 이렇게밖에 안 못해주더라고요. 추세 맞고요. 그래서 증가한 추세가.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1번 그 2번 모르 치더라도 세 번째 선택이 명확하죠. 보특부서 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특부서죠. 네 가지. 그렇게 정답 3번이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신청 없이는 국가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사실 근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5조를 보면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없는 보조사업에도 국가 시책 수행상 부득이하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전제였고요. 자, 13번째 문제요.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 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적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사무 배분할 때 법에서 지정을 해요. 이러이러한 사무들은 지방 정부에서 수행한다고 정해주는 방식이죠.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은 명확하게 지방 정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간섭으로도 간섭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애매해 버리면 오히려 간섭을 할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게 지방 정부라고 거 봐야 되는지 중앙 정부 거를 봐야 되는지 애매해버리면 이제 간섭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이 사무는 지방 정부에서 수행한다 해버리면 간섭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개별 지방 정부한테 콕 집어서 법에서 해야 된다 해버리면 부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의성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법에서 개별적으로 꼭 집어서 지정 안 해줘 버리면 바로 할 수가 없겠죠.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운영상 유연성 떨어지죠. 딱 할 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14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그 지방자치법상 그 청원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지방의회에 청원서 제출해야 되고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 위반된 내용은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방의 의장은 청원이 접수하면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죄송합니다.
네 번째,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무기명이 아니라 이제 이름 적고요, 주소 적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조항 한번 보셨으면 내용 아실 텐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나이는 해야 되는 거죠. 굳이 뭐 무기명할 필요가 없죠. 15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방재정법은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니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는 일단 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대신에 거기서 나온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죠. 정답 1번 틀렸고요. 두 번째요. 주민소속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요. 주민감사 청구 다음에 가능하죠. 무조건 한 다음에. 물론 그 중에서 재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이 가능하죠. 자, 근데 이 3번 또 틀렸죠. 이제는 3번도 맞는 내용이 돼서 복수응답이 돼버리죠.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소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엔 틀렸어요. 2015년 당시는. 근데 올해부터 월 1월 14일부터는 이제 진짜 지방의회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죠. 3번도 둘 다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4번이에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 소환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 소환 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거 특별하게 제한 안 하고 있어요. 딱 명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정답은 2, 3번이 되겠죠. 이제는 16번 문제예요. 다음 단체 자체하고 주민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죠. 그리고 단체 자체는 법률적 의미의 자체고요. 그리고 주민 자체는 지방 분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잘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서 제가 이렇게 좀 해놨죠. 잠깐 찾아볼게요. 이렇게 냈죠. 이렇게. 이 구분표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죠. 주민 참여가. 그리고 정치 의미가 강하고요. 자, 그래서 이 단체 자체 관점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이 좀 강조되는 입장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이죠. 자, 17번 문제요. 얘도 지방자치법 묻는 문제였죠. 사실 지방자치법 내용 보시면 일단 3번 이상한 게죠. 이상하게 들어있죠. 공동체 시설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런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이용은 사용료예요. 그리고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분담금이라고요.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 사무가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법에 그대로 정해진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18번째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이 바뀌었죠. 제가 이번 이제 강의를 역순으로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4월 26일부터 바뀌었잖아요.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를 할 수 있어요. 앞선 기출문제 보신 적 있죠. 그 다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직권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죠. 필수기 때문에 정답 3번 틀렸고요. 지방의회도 청구할 수 있죠. 지방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방 이제 의회 동의받는 것도 지방의 제적위원 반반이에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실시를 할 수 있죠. 19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정부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딜론의 원칙이죠. 쿨리랑 딜런이랑 상반된 의견을 내놓죠. 쿨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딜런은 반대 입장이죠. 자치현장도 사실은 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주자치정부 협약, 얘는 조금 좀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협약을 일반적 협약 뜻이 이거예요.
당사자 간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나 약속 등 협약이라고 하죠. 특정 업무에 대해서 협약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요. 자, 20번째요. 신중앙 직권화, 분권화, 직권화를 했죠. 관련성이 적은 것은 했을 때 고객 지향적 행정의 강조.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죠 일종의. 그러려면은 중앙 직권화보다는 지방 분권이 돼 있어야죠. 그래야 지방 정부에서 그 지역 주민들 혹은 뭐 여기 고객을 표현했는데 주민들의 그 니즈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2015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 풀이도 진행했고요. 그러면 다음 풀이 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